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두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하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목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가정은 저 혼자서만 일궈낸 노력을 결실이더라고요. 제가 손을 놓아버리니 저희 가족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주변에서 한 번씩 겪어볼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건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공감을 누구보다 잘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한 지 30년 차,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부모님과 살았던 시간보다 남편과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던 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주시며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낱낱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2살에 만나 몇 년 동안 불같은 사랑을 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연애만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었지요. 삐삐라고 하시나요? 그걸로 호출을 하며 숫자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통화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아 매일 공중전화를 붙잡고 숫자 맞추기 놀이를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신혼생활은 정말 매일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당시에는 맞벌이라는 개념이 만연하지 않던 시절이라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돈을 못 벌길래 마누라가 일까지 해야 하냐 라는 인식이 당연했고 또 집사람은 당연히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에 충실하며 사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결혼 1년째 첫째 아들을 낳았고 3년째 2살 터울로 둘째 딸을 낳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사회생활을 지지해주는 완벽한 현모양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같은 반찬이 아침에도 올라오고 저녁에도 올라오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남편은 항상 반찬과 국이 다르길 원했고 저는 몇 가지의 반찬을 만들어낸 다음 매일매일 구성이 다르게 식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남편이 벌어다 준 월급을 사용하는 데 썼어요. 남편은 항상 저의 음식을 칭찬해 주었죠.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뿌듯한 일이고 가정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된 다음부터는 또 다른 행복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참으로 똑똑했거든요. 공부도 곧 잘하고 반에서도 인기가 많은지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괜히 어깨를 으쓱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 임원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 삶이 저에게는 최적화된 삶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다고 한들 그게 오래가지 않았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항상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이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절대 엇나가면 안 된다고 저 스스로를 구속하고 옥죄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살면서 큰 불편함이나 불안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늘 충실한 사람이었고 월급을 속이지 않고 가져다주는 남자였으니까요. 연차가 쌓여갈수록 월급은 올랐고 저는 더욱더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거의 모든 구독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낙이며 목표였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이들이 다 큰 다음부터는 남편과 함께 남은 노후를 보내며 같이 TV도 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한적하게 사는 꿈을 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후에 쓰기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30년을 부대끼며 살면서 어찌 단 한 번의 삐걱거림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첫째 아들이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을 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아들은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가족 간의 평화를 모두 깨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질타를 하며 아들이 잘 못 나가는 것은 전부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덮어 씌웠어요. 아들이 엇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까지 모든 것을 제 탓을 해버리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판 부부 싸움을 하고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친정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라 짐을 싸서 온 저를 보고 크게 꾸짖으셨지만 쫓아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하더니 저에게 왜 부부싸움을 하냐면서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시면서도 속이 상하시는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집에 오게 된 지 나흘 만에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집 청소라고는 전혀 하지도 않는 세 명이었으니까 집안이 개판이 되었겠죠. 지들이 아무데나 가져다 둔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테니 일상에서 제가 얼마나 소소하게 모든 걸 챙겨왔는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딱 나흘 만에 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니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저 그렇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했으니 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노후자금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금야금 모았던 통장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불려보겠다고 설치다가 제가 쫄딱 사기를 맞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나이가 들면 늘 신중해져야 하는 법인데 제가 뭣도 모르고 돈을 불려준다는 말에 무턱대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 사기꾼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중한 놈이었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돈을 쉽게 넘기지 않으니까 정말 옆에서 살살 꼬셔대는데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아직 주저하실까봐 너무 좋은 기회라서 다시 한번 연락드려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님의 재정 계획에 맞는 최상의 투자 기회를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투자 안 하시면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투자 하면서 돈을 불리려고 하겠어요. 제가 정말 아까워서 그럽니다, 사모님. 네, 저도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투자라는 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들었었는데 실제로 어떤 종류의 투자 상품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시구나. 당연하시죠. 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현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기술 혁신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 구성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술력 국내에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뉴스를 보긴 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투자는 얼마나 안전한지요? 저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고객님의 투자를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투자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투자 수익률 또한 시장 평균을 월등히 초과했고요. 정말 제가 주변에도 소개를 엄청 하고 다녀서 돈 좀 만지신 고객님들 많아요. 오죽하면 너무 아까운 기회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을까요? 듣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네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그 초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귀여운 고객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죠.
저희는 고객님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춘 맞춤형 투자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간단한 설계로 시작해서 투자 성과를 직접 경험하신 후에 추가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상세한 자료와 투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투자 결정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공해주신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하겠어요. 자료를 좀 보내주실래요? 네네, 그럼요.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는 고객님의 투자 성공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후가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고, 돈을 벌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 무척이나 자랑스러울 것 같았고요.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서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이 시큰둥하게 쳐다보더니만 이내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기업 성장률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이런 자료는 어디서 났어? 내가 얼마 전에 친구 따라서 투자 설명회 다녀왔는데 거기서 나한테 자꾸 투자를 해보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했더니 이렇게 보내주는데 무슨 소리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던데 당신이 보기엔 어때? 와, 괜찮은 것 같은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래 전망도 높아 보이고 말이야. 성장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 그렇지 여보. 이 회사 투자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월등히 초과할 때 그래서 우리도 한번 투자를 고려해보자고. 어떤 거 같아? 투자 위험성 같은 건 알아본 거고. 컨설턴트 말로는 이 회사의 투자 전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 우선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투자 성과를 체험해보고 만족하면 점차 금액을 늘려가면 되겠지. 이 자료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정보도 찾아볼까? 당신이 괜찮은 거 같아 보이면 한번 해봐. 그렇게 남편의 허락도 떨어졌겠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수익이 나더라니까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신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큰돈이 생기면 그때 말을 해야겠다 싶었죠.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걸로 돈을 어떻게 버나 생각이 많았었는데 정말로 쏟은 금액에 비해 고수익이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사기꾼은 저에게 돈을 더 투자하라고 말을 했고 저는 수익에 눈이 멀어서 돈을 조금씩 더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났던 그 금액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투자를 했어요. 곧 있으면 정부에서 무슨 승인이 날 거라면서 대박건이 하나 생긴다고 사기꾼 그놈이 저에게 배당받은 수익까지 모조리 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부추겼거든요. 그동안 믿음을 충분히 얻었을 만큼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을 모조리 깨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전 재산을 투자하자마자 그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날라버렸어요. 정말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기를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말 정신이 쏙 빠져버렸어요. 저에게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비어버린 통장을 보면서 좌절을 하고 말았지요. 투자로 큰돈을 벌게 되었다고 가족들에게도 온통 자랑을 해두고 주변에도 노후 준비 다 끝났다고 설레발을 엄청 쳐놨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그 돈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기분이었어요. 제 모든 장기가 다 털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돈을 언제부터 어떻게 모은 돈이었는데 그 돈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장육부가 뒤틀리더라고요. 제일 큰 걱정은 남편에게 이실직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죠. 혼자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기꾼 좀 잡아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흥신소에 찾아가서 사기꾼 잡아달라고 욕도 하고요. 하지만 이미 중국인지 태국인지로 알아버린 사기꾼을 잡을 수는 없었죠. 정확하게 3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당신 요즘 이상하게 올바른 사람처럼 굴고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었잖아. 고수익이고 날 거라고. 정부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이슈가 터질 거라면서 나한테 큰 돈을 쏟아부으라고 해서 그동안 수익도 있었고 꽤 쏠쏠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모아뒀던 적금까지 다 떨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놈들이 사기꾼이었나 봐.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없어졌어. 뭐라고? 잠깐만. 우리가 모았던 그 통장이며 그 돈을 다 털렸다고? 아니 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다 털려?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니. 사무실이 없어졌다니. 그 인간들이 엄청 큰 회사라면서. 당신이 무조건 수익이 날 거라고 신나서 투자했잖아. 이번에 투자를 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길래 나도 사기꾼인지 모르고 투자해서 우리 노후 자금 제대로 마련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기꾼이었나 봐. 나 어떡해? 아니 우리 어떡해? 아예 그런 회사도 없대. 그 사기꾼들이 준 자료를 내가 너무 신뢰했나 봐. 당신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아니 내가 그 사기꾼 놈들이 준 표만 보고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했겠지. 그 인간들이 자기를 줄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냐고. 당신 뭐 소리야? 그럼 가만히 서래 속아서 돈을 투자해? 어? 그걸 어떻게...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알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이씨 정말. 그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술을 퍼먹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까 저는 매일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 시작부터 모아온 돈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남편이 어김없이 술이 취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부축이라도 하려고 달려나갔지만 남편은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밀쳐내며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숨을 푹 내쉰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골아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방문을 열자 딸방에 들어가서 자거나 거실에서 자라는 남편의 핀잔이 날아왔고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운다고 해봐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부했고 늘 항상 제 시선을 피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어요. 대화를 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같은 일이었죠. 저는 제 실수가 저희 가족의 관계를 전부 부셔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책을 했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족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께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한 차가 친정엄마를 치고 말았던 거죠. 나이가 있는 노인이라 뼈가 정말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을 해도 될 만큼 크게 다치셨어요. 척추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들이닥친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돈도 잃고 친정엄마까지 다치고 정말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한 곳으로 흘러가기만 할까.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자식들이 아닌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몇 차례 수술을 하시고 정신없이 주무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힘이 나지 않아서 울고 있었는데 언제 퇴근을 한 것인지 남편이 옆에 와서 털썩 주저앉더니 내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조금 놀라고 말았습니다. 투자 사기를 맞은 이후에 남편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이런 위로를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눈물이 팍 터져 나와서 남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이가 50을 넘어서면서 눈물도 말랐겠거니 했었거든요. 자식들은 제 마음대로 커주지 않았지. 아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도 없지. 둘째 딸은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지.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뜻밖의 위로를 해주니까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울컥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남의 편 하다가도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남편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장모님이 이렇게 되셔서 나도 참 마음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화난 것들이 있어서 말도 제대로 못 나눴던 것 같은데 장모님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신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무심했지 그동안.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 엄마가 못 걸어다니면 어떻게 해? 요즘 의질 좋잖아.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당신이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장모님이 더 이상 울적하지 않게 위로를 잘해드리면 되지. 내가 우리 엄마를 위로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어. 우리 엄마를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혼자 지낼 수 있을지도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장모님을 위해서 강해져야 해.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자. 같이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내가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애들도 다 크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면 장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도 되는 거고. 아마 이사 오시라 하면 안 오실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버지의 향이 배어있는 집이라서 이사 오기 싫다고 하셨었거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마 외로우셔서 더 장인어른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거일지도 몰라. 장모님은 외롭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외롭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역시 가까이 살면서 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 너무 막막해. 장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장모님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던 게 있었나? 시비보험이 있긴 한데 우리 엄마가 평생 보험 쓸 일이 뭐가 있겠냐고. 고장성이 작은 걸로 가입을 해두셔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금이 좀 있으시려나? 우리가 알다시피 당신이 노후자금을 다 날려먹어서 어떻게 병원비를 보태야 할지 모르겠네. 미안해.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야 사실 이것도 문제없이 해결되는 건데 나 때문에 우리 집 사정이 몇 번이나 흔들리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솔직히 당신 원망 안 했던 거 아니야. 그 돈을 그렇게 날려먹은 당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당신이 미련스럽게 보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휘몰아치고 그랬었어. 그런데 장모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더라. 당신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간병인을 드시는 건 불편하시겠지? 요즘은 간병인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긴 하더라. 특히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손이 더 많이 가서 잘 안 하려고들 한대. 방법이랄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 여보, 진심이야?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준다면 나야 더할라 역시 고맙겠지만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장녀분도 안 계셔. 우리에게 남은 부모님이라고는 장모님 한 분인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건 말하지도 않았어. 우리 엄마가 근데 우리 집으로 오시려고 할까? 엄마가 워낙 우리 아빠와의 추억 때문에 집도 정리를 안 하신 분인데 오시려고 할까? 그거야 당신이랑 내가 잘 설득해야지. 분명히 오신다고 하실 거야. 지금은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그럼 집은 어떻게 하지?
정리하자고 하면 친정엄마가 남겠다고 죽어도 싫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전세를 주자고 해도 싫어하시겠지? 아, 내가 그 집 전세 놓고 우리 집 근처에 전세 얻으라고 했을 때도 싫다고 하셨었어. 그럼 이건 어때? 그 집은 집대로 남겨놓고 사실 지금 장모님 수술도 여러 차례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 맞아. 거기다가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앞으로 어떤 위급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했고. 근데 그 집은 남겨두고 싶다고 하시고 집을 팔 생각은 없다 하시고 병원비도 필요하니까 그 집으로 대출을 받는 건 어때? 대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치료를 하자고? 대출을 받아서 치료비로 사용하고 장모님께서 이미 연로하시니까 몇 년만 대출이자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도 되는 거고. 아, 우리 엄마 대출 받을 줄도 모르고 은행에 가서 그런 작업을 하실 수도 없는데. 내가 서류를 준비해 볼게. 아니면 나한테 위임을 하셔도 되고. 남편의 말은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집을 처분해서 갚아도 되는 거라 생각했고, 당장 노후 자금조차 없는 저희에게는 어쩌면 필요한 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문제는 친정엄마를 어떻게 설득하냐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지금 장모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또 의사가 그러는데 하반신을 사용 못하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반신 마비인 나를 모시고 살겠다고? 아이,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안 된다. 그냥 나 혼자서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지. 장모님,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거기다가 언제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었다고요. 장모님 혼자 계시다가 보온변이라도 당하시려면 어쩌시려고요. 주변에서도 장모님 혼자 살고 하반신 마비인 거 금방 소문날 텐데 도둑이라도 들어오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내 남편이랑 함께 산 이 집을 포기하고 팔아치우는 건 나는 내키지 않는다. 내가 죽은 함이면 몰라도 그 집으로 대출을 받을까 해요. 저희 집도 작아서 장모님 집에 있는 짐들 다 못 옮겨요. 장모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가실 수 있게 대출을 받아서 치료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처분해서 갚는다고 해도요.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나? 게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차라리 집 명의를 너희들에게 돌리면 또 모를까 말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빠르게 알아볼 수 있죠. 구청에만 같이 가주시면 돼요. 사실 그 집을 저의 명의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하길 제가 무직이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한 본인 명의로 바꿔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친정엄마 또한 남편이 사회생활을 오래 했으니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고 남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애초에 말이다. 집 대출로 병원비를 내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도 이서방이지 않겠니? 집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떠니 해. 너희가 부부 생활을 한 지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러지 말고 이서방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서방이랑 구청만 가면 된다고. 예, 병원 바로 옆에 구청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서류는 제가 재정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재정 전문가? 아니, 당신한테 그런 지인이 있었어? 아마 모를 텐데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도일이라고 있어. 도일이가 재정 전문가거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출을 받는 것까지 본인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 어머, 고마운 친구네. 알겠어. 당신만 믿고 있을게. 그렇게 남편과 친정엄마는 집 명의를 남편 명의로 돌리게 되었고 남편은 재정 전문가라고 했던 고등학교 동창 도일이라는 사람을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출을 통해서 병원비를 구할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정 전문가라는 그 동창도 저에게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면서 남편의 명의로 집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대출 조건이 훨씬 유리해지고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면서요.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대출 승인 서류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대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남편은 서류를 금고에 보관을 해두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지? 대출만 나오면 바로 병원비 갖고 우리 집으로 모시면 다 끝이 나는 거야. 하지만 대출 승인이 났다는 그 서류와 달리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기다려라, 기다려봐라. 그 이야기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돈이 곧 들어올 거다. 도일이가 곧 준비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바심을 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출 승인 서류를 보고 2주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서류가 진짜였을까 하는 마음 말이죠. 평소 남편의 금고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열어보니 명예 변경 서류와 함께 대출 승인 서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서류를 보여주며 왜 돈이 들어오지 않냐고 직원에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직원이 아주 갸우뚱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서류는 저희 은행에서 발행한 서류가 아니라 위조가 된 서류 같은데요. 설마 금전적으로 뭐가 엮여 있는 건가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서류가 위조 서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을 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오는 남편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서류 가짜 서류라던데? 대출은 어떻게 된 거고 우리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우리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었잖아. 대출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라며. 은혜에 왔다어? 이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굳이 하고 온 거야. 2주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나오질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다 말해봐. 지금 우리 엄마 병원비를 장난이라도 친 거야?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아이, 뭐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하반신이 마비된 장모님을 누구 어떻게 모시고 살 건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내가 책자 들고 왔으니까 한번 봐봐라. 남편이 저에게 책자를 탁 하고 던져주는데 요양원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 책자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족의 품이 그리워서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셨던 친정엄마였는데 갑자기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저는 어리 빠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요양원이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잖아. 우리 엄마 내가 모시겠다니까? 하반신 마비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이 책자 보니까 또 경남이던데 언제 경남까지 가서 우리 엄마를 보고 와. 시설도 오래된 것 같은데 당연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그래서 집도 받은 거잖아. 집까지 받았는데 내가 귀찮게 그 노인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아. 하반신 마비가 움직일 때마다 내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직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퇴직할 거냐고 위에서 압박까지 들어오는데 당신이 노후자금 다 날렸지. 먹고 살 길은 막막하지. 그래서 머리 좀 굴려봤다. 10이 팔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에 질질 끌게 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지금 친구랑 짜고 나한테 서류를 사기까지 치면서 집 명의를 바꾸고 집 팔고 돈 마련할 생각이었던 거야? 모신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장모님 내 집이 얼마짜린 줄 알아? 오래되고 낡은 빌라였어도 동네가 동네인지라 비싸더라. 짤만 받으면 우리 노후자금? 그건 문제 없지. 펑펑 써도 문제 없다고. 장모님은 요양원 가서 편히 지내시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먹고 잘 살면 서로 윈윈하냐? 그래서 지금 그 집을 팔고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소리야? 귀찮은 건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먹겠다. 요양원 보내드리는 걸 감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애초에 집에 모시겠다고 했던 그 말을 믿는 네가 멍청한 거 아니야? 왜 좋아? 30년에 산 나에게 할 소리야 그게?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할 말이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멍청하긴.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집이 내 명의로 되었겠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더라. 이참에 우리도 이혼하자.
내 노자운 다 나이야 먹은 너랑 얼굴 보면서 사는 거 거북하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 싶어. 재산 분할은 해줄 테니까 그 집으로 직구해서 장모님 병시중 들면서 평생 살던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중심을 잃고 쓰러진 남편을 발로 무작정 짓밟았습니다. 남편은 가드를 올려 막았지만 제 발길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야, 이 미친놈아. 그 집에 어떤 집인데 꿀꺽한 것도 모자라서 대출 받았다고 서류까지 조작을 해서 나르기만 해?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야야, 아씨, 그만 때려, 아파. 야, 정신 나간 게 누군데 그래? 하반신 마비인 장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 아이씨, 그만해. 남편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제 발을 잡고 확 들어 올린 남편놈 때문에 저도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죠. 다행히 순발력 있게 다치는 것까지는 피했지만 분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놈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자기가 잘 못한 건 하나도 없다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새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하니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입을 떡 벌리더니만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한 1시간쯤 흘렀을까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신 분은 친정엄마께서 오랜 시간 버스로 알고 지내시던 후배였는데 변호사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만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금고에서 꺼냈을 때 챙겨두었기에 보여드렸더니 이걸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재정 전문가가 주었던 서류와 그 재정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정말 천만다행인 것이 재정 전문가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웠던 친정엄마께서 아무도 모르게 녹음을 해두시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대화에서 명예 변경을 해야 대출이 유리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또렷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은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 승인 서류가 조작된 서류임을 인증받았고 대출 신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서명을 해야 한다고 명예 변경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했던 문자 메시지와 명예 변경이 되자마자 부동산에 몰래 내놔 급처분을 하려고 했던 정황 증거와 부동산 주인의 녹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죠. 저에게 피해의식이라도 생긴 건지 뭔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발로 뛰며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던 저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죠. 남편이 저희 친정집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등재한 후 다른 재정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점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죠. 그것도 모르는 남편 놈은 친정집을 팔아 본인이 호의호식하려는 꿈을 꾸고 있었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수십 년을 살아온 마누라의 뒤통수를 그렇게 치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인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저와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 또한 덤이었죠. 남편이 교묘하게 조작한 서류부터 저에게 명예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고 남편은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진명예 또한 다시 친정엄마에게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행한 남편 놈은 구속되진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이 파탄난 것에 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법원에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음이 인정되지
가사노동을 하고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이 파탄난 원인이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이 파탄나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원고는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음이 분명합니다. 기부는 모든 탓을 돌리기만 하고 있군요. 제 사정은 너무 생각도 안 해주신 거 아닙니까,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 사람이 전 재산을 아예 먹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한 거라고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변론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재산 분할 또한 살아온 시간이 있어 반반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산 분할도 받고 친정집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남편의 뒤통수를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친정엄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버리려 한 남편을 제대로 짓밟아주게 되었으니까요. 자식들 모두 성인이라 제 갈 길 알아서 간다고 하니 저도 이혼에 더 이상은 미련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평생을 살을 부대끼며 살았던 남편인데 미련이 어찌 한 방에 사라질 수 있겠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 남편이었는데 내 아이들의 아빠였는데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친정엄마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제 등까지도 쳐먹었던 놈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저는 완벽하게 이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실망을 하게 되었고 분노를 하게 되었죠. 제가 왜 전 재산을 털어먹었던 사기꾼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사실은 남편이 사주를 했던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그 4월에 접수하셨던 사건 있으시죠? 투자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셨었잖아요. 지금 그 사기꾼이 잡혔거든요. 온갖 사건이 휘몰아치던 가운데 경찰에 연락을 받았고 저는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사기꾼의 멱살을 잡고 제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너 이 자식 내 돈을 그렇게 다 훔쳐가놓고는 뻔뻔하게 고의를 들이밀고 살고 있었어. 너 아주 콩밥뿐만이 아니라 나한테서 가져간 돈도 다 뱉어내게 될 거야. 진짜 제가 무슨 돈을 가져갔다고 그러세요. 경찰관님, 그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네 전 재산을 가져가서 내 가정을 파탄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돈을 안 가져가? 네가 투자만 하면 내 돈을 벌 수 있다고 나를 꾸며내서 내 전 재산 가져가 놓고. 저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연기자라고요. 그거 저도 그냥 연기하면 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한 거라니까요. 그때 아줌마한테 받았던 돈 전부 다 아줌마 남편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빼냈던 거고 아줌마 남편이 가져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가져갔다니? 그 돈을 전부 남편이 가져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줌마 남편이 저한테 아줌마한테 서프라이즈 하는 거라면서 돈 다 받아서 자기 지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거다 하면서 돌려줄 거라고.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연기 좀 해달라고 해서 아줌마를 속여먹은 거라고요. 저를 진짜 고소하시면 어떡해요. 그 돈 다 돌려줬는데 여기 유이치 내역 보이시죠? 이와 아줌마 남편 이름 맞잖아요. 사기꾼이 은행 어플을 켜서 저에게 이체 내역을 확인시켜주는데 제가 주었던 모든 돈을 그대로 전 남편에게 송금을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저에게서 모든 돈을 갈취해 이혼을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가 헤쳐먹고 나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결국 사기꾼인 줄 알았던 배우에게 걸었던 소송은 취하를 하고 저는 전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인지 발에 불똥이라도 튄 사람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너 여기서 고소까지 담으면 진짜 큰일 나. 지금 당신에게 당한 고소가 몇 개인 줄 알아? 가진 돈도 없는데 뭐 돌려내라고 난리인 거야. 당신이 대학로 배우를 사주해서
나에게 투자 사기를 쳤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 돈 재산분할 대상인 거 알지? 나한테 반 내놔야 할 거야. 나 법대로 처리할 거거든. 진짜 나도 좀 살자. 아, 내가 잘못했다. 당신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뒤통수 친 거.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 내가 돈은 줄게.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내가 너한테 고소를 왜 넣었겠니? 너랑 함께했던 그 수십 년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너는 천벌 받아 마땅해. 너는 당해야 해. 너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이렇게 자꾸 사건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잘못했다. 아, 나 그러고 네 남편이었잖아. 너무 늦었어. 말이라는 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야. 나한테 그 모든 것을 덮어 씌워놓고 이제 와서 됐어. 벌 받아. 당신이 나한테 친 사기에 대한 죗값 다 받으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당신을 대했어. 당신이 집에서 놀고 먹는 모습 보면서 매일같이 한심스러웠어. 이혼하고 싶었는데 당신에게 재산 주는 게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할게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만큼 빌게. 이렇게 빌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제발. 범의 심판이 무섭긴 한가 보구나. 헤어진 마당에 여보는 무슨 여보야. 너는 나한테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나는 평생 너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렇게 저에게 뒤늦게 사과를 하며 울부짖던 남편 놈은 이혼을 하고 저에게서 친정엄마의 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과 그 전에 사기를 친 것까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자만하던 인간의 뼈아픈 말로를 본 것 같은 기분에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쁜 놈이고 개 같은 인간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제가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며 그놈을 의지하고 살았던 대가이겠죠. 결국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도 말이죠. 저는 이혼 후 친정집에 들어와 하반신이 마비된 친정엄마와 함께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카운터를 봐주시고 저는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있지요. 주부 경력 30년이라 그런지 반찬 만드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종류도 뚝딱뚝딱 매일 다르게 메인 요리를 만들고 있고요. 오픈한 지 7개월 차인데 입소문이 나서 그런 건지 배달 주문도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네요. 사회생활을 하며 제가 쓸 돈을 벌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이 재미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참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모든 경험을 하고 났으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남에게 의지하고 살지 않도록 제 스스로를 가꿔 나갈 것입니다. 우뚝 솟은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제 모든 경험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